일단 우리가 이제 밍의 사례를 보면은 밍하고 캐시의 사례를 보면 밍이 굉장히 많이 통제를 당하고 있죠.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 잘 보겠지만 뭔가가 통제를 받으면 통제에 대한 적개심이 있잖아요. 증오심, 안 받고 싶은. 그런데 지금 아빠도 공산당한테 총살을 당했고 할아버지는 집안의 법이고 그리고 미망인이 된 아빠가 총살을 당해서 엄마가 미망인인데도 그냥 아이들을 다 데리고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데 같이 가던가 너 혼자 남던가 자유롭게 선택해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자유롭게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오는 걸 선택했잖아. 그건 사실은 자유롭지가 않죠. 만약에 선생님들이 앵커리지에 가서 꽝꽝 얼었는데 자유롭게 옷 벗으세요. 자유롭게 비키니 옷 입으세요. 그러면 그건 선택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할아버지가 법인데 엄마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아이들을 쫓아서 시댁 식구들하고 온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게 할아버지의 유교적인 절대적인 그 통제 속에 있는데 더군다나 이 권위 인물에 대한 것들이 밍한테서는 아빠가 자기 주장을 자기 신념을 잘못하면 공산주의한테 총살까지 받으니까 통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거는 옳지 않아, 정당하지 않아, 나는 이거를 따르고 싶지 않아 라고 굉장히 반발을 하지만 일단은 깍듯하게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제 이슈에 우리가 굴종하느냐 저항하느냐 이런 건데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리액션 포메이션이라 그러죠. 반동 형성. 안에는 굉장히 적개심이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저 사람을 죽일지도 몰라 이러다가 마리아가 이제 난 아빠를 죽일지도 몰라. 그리고 나는 나를 죽일지도 몰라. 너무 우울하고 불안해서. 이래서 너를 죽일지도 몰라.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면서 포르투갈에서 이민을 오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적개심이 있으면 죽이고 싶은 충동이 있을 정도로 증오가 있는데 그거를 자칫 잘못하다가 나는 가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굉장히 순종적으로 깍듯하게 하잖아요. 이게 리액션 포메이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깍듯하다, 지나치게 순종적이다, 어떻게 보면 굴종적일 정도까지 한다? 아니면 우리가 보통 때도 이렇게 이제 저를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아주 어색할 정도로 막 90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참 어려운 세월을 살아왔구나 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근데 미루어 짐작하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짐작한 것들이 마침표를 찍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추측컨대 혹시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미루어 짐작한데 맞구나 라고 해주는 건 누가? 내담자가 자기의 서사를 이야기하다가.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역동적인 지금 굴종이냐 반항이냐 뭐 순종이냐 이런 역동을 배우다 보면 범주화시켜서 이해할 수는 있죠. 근데 그 범주화시킨 거를 모든 사람한테 붕어빵 찍듯이 찍으면 안 된다. 하지만 추측컨대 이해할 수 있는 디딤돌로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억압된 대상, 숨어있는 인물, 내적 대상 이런 게 이제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 우리가 내적 대상이라는 거가 이제 그 object relation, object representation, 내적 표상, 그죠?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거, 나라는 셀프와 너라는 오브젝트와 내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가 라고 할 때 지금 오브젝트가 마리아의 아버지 같은 경우 거의 편집증, 알코올리즘, 뭐
뭐 굉장히 정신증에 가까운 우울증, 학대, 뭐 비열하다, 잔인하다, 굉장한 트라우마틱한 인물이잖아요. 트라우마틱한 인물이라서 이 마리아가 거의 PTSD에 가까운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죠. 그러는데 실제로 이 아빠가 그렇게 잔인할 수도 있고, 실제로 아니면 이 너무나 잔인하다라는 거에 압도당해서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과도하게 취약할 때는 현실을 과도하게 현실에서 압도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괴물 엄마를 얘기할 때 실제로 괴물 엄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감당이 안 돼서 괴물 엄마라고 과대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는 어떤 내적 표상이 있느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지금 이제 초점 삼각형과 갈등 삼각형을 공부하시는 이유가, 지금 먼저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초점 삼각형과 갈등 삼각형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둘이서 싸워요. 지금 베트남 출신 밍하고 캐시하고 싸워요. 예를 들면 싸우는데 왜 싸우느냐, 여기서 원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밍 같은 경우는 아빠는 1살 때 사형당하고 할아버지는 법이고, 그래서 온 식구가 와갖고 이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통제 이슈, 권위 인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가족에서 와갖고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면서 순종적이면서도 속으로는 증오가 있으면서도 뭐 이런 어떤 성격적인 캐릭터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에 대해서 내적인 세상이 어떻게 형성돼 갖고 지금 어떤 식으로 내적인 경로가 있고 겉으로는 순종적이고 이렇게 분열된 양상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 개인에 대한 이해는 초점 삼각형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초점 삼각형으로 하면서 안에는 어떤 여러 가지 뭐 나의 갈망들이 있잖아요. 공감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뭐 이런 갈망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불안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방어적으로 되는데, 이 밍은 어떻게 하냐면 안으로 다 품고 있고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하니까 캐시 같은 경우는 버림받은 느낌을 받고, 아빠랑 그런 이제 거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밍이 그런 표현을 안 하면 나는 버림받은 느낌을 받고, 또 캐시 자체도 어떤 원가족이 있었냐면 학대하고 때리고, 동생은 일찍 죽고, 나도 결국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학대를 당한 거고, 동생은 결국 아빠가 교통사고를 내서 식물인간이 돼 있다가도 죽은 거고, 그러면서 내 안에는 어떤 나를 학대하는 폭군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촉발이 되냐면 그냥 뭔가가 불편하면 경로를 하는 거잖아요. 경로를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탈인격적인 경로를 한다 그랬어요. 탈인격적인 경로는 뭐예요? 탈인격적. 저랑 애착 공부하시는 분 보면은 depersonalization 했잖아요. depersonalization. personalization. 그러니까 내가 나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애착 외상으로 할 때 해리 증상 같은 거, 내가 나가 아니라
내 안에 경로하는 뭔가가 있어. 디퍼스널, D라는 거는 내가 아니란 소리잖아요. 접두사 D가 들어가니까 탈인격화된 경로를 할 정도로 해리처럼 경로를 하는 거야. 그냥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품어 나오는 거, 죽기 살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그런 것들이 나오느냐라는 것들이 우리가 결국은 어떤 방어들이 나오느냐가 결국은 요 싸움을 일으키는 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 삼각형과 초점 삼각형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것이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PTSD라는 것이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데, 우리가 애착 공부하실 때 애착의 경험이 부재하거나 결핍될 경우 그게 애착 외상이고, 결국 애착 외상이라는 큰 범주로 볼 때 애착 외상이라는 범주 안에 우리가 이상심리로 공부하는 병리들이 다 들어가더라. 애착 외상이라는 건, 그러니까 애착 대상을 통해서 가용적이고 접근 가능하고 민감한 반응을 받지 못할 경우 우리가 애착 외상으로서 뭐 여러 가지 안정적인 거는 잘 받은 거고, 불안정한 거에서 회피, 저항적인, 아니면 디스오가나이즈드, 이게 4개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 형태들을 앨런 박사는 애착의 입장에서 모든 병리를 얘기했죠. 우울, 불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임상심리에서 공부하는 거.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어떤 애착 외상, 그러니까 외상이라는 것 때문에 PTSD를 겪게 되는 경우, 많은 경우 지금 아빠 같은 나를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 아닌데 뭔가 내가 불편한 게 자극이 되면 바로 나는 생명의 위협같이 느껴지면서 확 탈인격화된 경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현실의 실제 대상하고 관계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유령하고 관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뭐라 그랬어요? PTSD 외상의 경우에 외상을 우리가 중독이나 외상을 극복하는 3가지 양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애착 외상 혹은 그게 중독적인 어떤 양상을 나타낼 때 3가지 증후군, 뭐 이렇게 양상을 나타내는 어떤 3가지 양상을 나타내는데, 1번 사이킥 이퀴벌런스, 이퀄 똑같다는 거예요. 뭐야? 사이키, 내 심리적인 현실하고 실제 현실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내 남편은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빠가 아니야. 그런데도 내 심리적인 대상으로 이퀄, 똑같이 여겨.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동등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대상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내적 대상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내적 대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냐라는 것이 초점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사이킥 이퀴벌런스, 내가 심리적으로 이퀄, 세상을 똑같이 본다. 그러니까 과거의 유령으로 현재의 대상을 본다. 그런 얘기잖아요. 2번째는 프리텐드 모드, 사이킥 이퀴벌런스 프리텐드 모드. 프리텐드, 뭐뭐 인척하다잖아요. 뭐뭐 인척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이해한 척, 다 치료된 척, 뭐뭐 한 척. 이게 내가 조금 뭔가가 내 안에 뭔가가 불편해요 라는 게 아니라 거짓짜기처럼 다 잘 됐어요, 다 편하네요, 다 해결됐어요 이러는 거. 이게 프리텐드 모드잖아요. 아닌 척, 디나이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텔레올로지컬 모드.
텔리올 로지컬 모두. 이거는 텔리, 목적지향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지향적인 건 뭐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왜 힘들지? 아, 내가 힘들 수밖에 없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아, 사람이 항상 편할 순 없지. 힘든 것도 안고 가야지. 이러면서 내가 나를 성찰하면서 나의 현 상태에 대해서 수용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뭔가가 내가 생각하기에 부정적이라는 꼬리표가 정해지면 바로 해소하려고 술을 마시거나 약을 먹거나 뭐 쇼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중독적인 행동으로 바로 지워버리는 거. 목적지향적. 바로 목적으로 지워버리는 게 이게 목적지향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취약하다. 이 내적 대상들에 대해서 어떤 외상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내적 대상들이 항상 현실에서 고스트처럼 살고 있어. 그거를 깨달아야 우리가 부부 치료가 가능하다. 근데 현실에서 현실의 대상을 만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유령을 덮어 씌워서 나의 미해결 갈등을 여기다 뒤집어 씌우면서 싸우는 거.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과격하게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 인지행동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거 해도 굉장히 피상적으로 변화가 없다라는 게 지금 이 도노반의 5단계 모델에서 초점과 갈등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책으로 차근차근히 들어가면서 요 사례랑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63쪽 보면 우리가 이제 내담자를 지도하기 코칭한다 뭔가를 코칭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대상관계나 정신분석적인 상담에서는 지도하거나 직접적인 개입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시간이라는 날개를 가진 마차를 단기로 보는 것, 시간이라는 날개가 확 날아가니까 빨리 뭔가를 해야 되잖아. 단기에 시간에 대한 급박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식으로 내담자를 지도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코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코칭을 할 경우라도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링이 굉장히 베트남이안 아메리칸이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인의 어떤 수동성과 뭐 여러 가지 개인사로 인해서 자기 표현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지금 요 갈등 삼각형 방어에서 회피적이고 표현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코칭을 했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코칭하는 게 지금 굉장히 이게 지금 시간이라는 날개를 단 마차 때문에 그런 긴박함 때문에 하지만 이게 치료적일지 반치료적일지에 대해서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봐야 된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68쪽을 한번 볼까요? 168쪽을 보면 나는 밍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면서 이 작업을 위한 팀 동료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거를 쭉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와일의 대본 쓰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와일의 대본 쓰기라는 것들이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숨은 감정이나 이런 것까지도 대본으로 같이 우리는 똑같은 노래만 불렀는데 새로운 노래를 대본으로 불러주는 거잖아요. 지금 요거를
상담자가 대본 쓴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대본을 쓰고 있냐면, 밍, 너는 강요받는 삶을 살아왔고, 이게 초점 삼각형에 대한 이해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대상관계 지도를 그린다 그랬잖아요. 대상관계 지도를 그린다는 게 내적인 대상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스크립트를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스크립트, 대본을 짜서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밍, 너는 강요받는 삶을 살아왔고, 많은 사람들, 특히 너네 할아버지, 그리고 지금은 네 아내, 지금 할아버지한테 유교적인 통제를 받고 권위인물에 대한 힘든 게 있는데 지금 아내를 그렇게 여기는 거잖아요. 지금은 네 아내에 의해서 통제를 당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게 너한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네가 그런 통제 속에서도 제대로 일을 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의 내적 대상관계 지도를 스크립트, 대본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공감적으로 조심스럽게. 지금 나는 너에게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하려고 요청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너를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알아. 왜냐하면 너는 누구한테 통제받는 게 싫잖아. 니네 할아버지한테도 그랬고 니네 부인이 그러는 것도 그렇고. 근데 나까지 그럼 네가 얼마나 불쾌하겠어.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일 내가 네 아내처럼 너를 공격한다고 느끼면 바로 나한테 분노해. 그리고 그걸 나한테 표현해줘. 왜냐하면 이분은 분노를 표현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순종적이었잖아. 왜냐하면 내가 분노를 표현하면 권위인물한테 총살을 당할지도 몰라. 아니면 법인 할아버지한테 아웃될지도 몰라. 이러기 때문에 분노를 표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적 대상관계의 지도라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스크립트를 전해준 거예요. 네가 이래서 통제 때문에 힘들대. 할아버지한테도 힘들고 아내한테도 힘든데 나까지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너는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날 수도 있어. 그럴 땐 언제든지 표현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괜찮겠어? 이렇게 전위적인, 부정적인 전위를 갖고 있잖아요. 권위인물에 대해서. 이 상담자에 대해서도 이런 권위적인, 자기가 법인 할아버지 같은 권위자로 부정적인 전위를 하고 있을 수 있고, 아내도 제멋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경노하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전위적인 거, 원가족적인 거, 내적 대상에 대한 거, 깊은 숨은 감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스크립트로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가 스크립트 라이팅, 와일의 대본 쓰기 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속속들이를 다 읽어줬어.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텐데 불쾌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이렇게 해도 되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된다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는 미소를 지었고 그 제안이 받아들였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분은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원가족에서 갖고 있는 내적 대상관계를 사이킥 이퀴벌런스, 나한테도 심리적인 동등시를 해서 할아버지인 것처럼 여기면 치료가 되지가 않잖아요. 속으로 꿍 하고 있다가 겉으로만 순종적으로 네 좋아요, 프리텐드, 좋아요, 잘 됐어요, 다 해결됐어요 이러고 그냥 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내 분노가 있으니까 나 이제 안 해요, 이제 못 와요, 아내만 하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미리 부정적인 전이에 대한 것들을 다 얘기를 하고, 그것들을 일단 부정적인 전이라는 게 말하자면 일종의 저항이잖아요. 나는 너를 권위인물로 봐. 그래서 나는 속 얘기를 안 할 거야. 이런 것들을 먼저 다 다루고 시작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는 부정적인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전이에 대한, 저항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미 같이 공유의 플랫폼,
디디고 시작을 했어요. 요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도한다고, 내가 개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건 좋은 거야.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건 상관이 없어요.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만 그게 본인의 내적 대상관계가 재현된다 그러면 그거는 치료가 아니라 저항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개입은 잠재적으로 전이와 역전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개입을 했는데 이거 우리 할아버지처럼 나를 좌지우지하네. 우리 아내처럼 나를 들고 흔드네. 나를 통제하네. 이런 전이와 역전이가 교착 상태가 일어나면 치료적으로 반치료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고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관계 제공, 아까 중간 대상이 뭐예요? 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우리가 보통 대상관계적인 정신분석적인 상담에서는 어떤 고전적인 상담에서는 해석이나 통찰이나 전이, 역전이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상관계에서는 관계 경험, 교정적인 감정 경험, 교정적인 관계 경험, 이런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코칭 같은 것도 새로운 관계 경험이지만 미묘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니면 외상을 줄 수도 있다. 이 사람이 나를 우리 할아버지처럼 갖고 쥐고 흔드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치료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이런 코칭이나 이런 관계를,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가설적인 대상관계 지도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내담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초점적인 삼각형, 왜 이 초점적인 삼각형을 하냐면 어디다가 포커싱을 해야 단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갈 수가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모든 걸 다룰 수가 없으니까 어떤 싸움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그런데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원가족에서 이런 내적 대상관계 지도 때문에 이게 재현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고 있지, 경로를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얼른 파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적 대상관계 지도를 그려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을 때 보통 한 3회기 이 정도 되면은 초점 삼각형에서 내적 대상관계가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단기 대상관계라는 5단계 매뉴얼을 얘기한 거죠. 초점에 포커싱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담자의 대상 세계에 개입할 때 발생하는 충격을 우리가 예측하기도 전에 너무 조급하게 부부를 지도하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이거 반치료적이다 라는 거죠. 네, 밍하고 캐시가 만났는데, 밍은 아시아계 미국인이고 대학을 졸업하고 토건 하청업자예요. 올 때도 렌치가 실어있는 트럭을 타고 청바지에 진흙이 묻은 신발을 신고 와요. 그런데 캐시는 굉장히 부유한 중상류층이고 올 A를 받은 치어리더고 아주 꼿꼿하고 학생 자치회원 말하자면 내노라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대기업에서 부동산 보험업자를 하고 있고 밍보다 훨씬 수입도 많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딕스의 배우자의 어떤 만날 때 책의 일이 뭐였어요? 책의 일, 공적인 거, 퍼블릭한 거. 지금 책의 일이 안 맞죠? 책의 일이 안 맞아요. 공적으로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는
아시아계 이민이면서 굉장히 가혹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온 사람이고, 하나는 미국 중서부의 상류층에서 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체계 1에서 안 맞잖아요. 근데 체계 2에서 맞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같은 어떤 같이 볼게요. 164쪽을 보면은 밍은 이 사람은 둘이서 자녀 얘기도 집안 얘기도 뭐 2년 동안 성관계도 40대인데 갖지 않고 이제 이혼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밍은 나를 보고 캐시가 다 이렇게 저렇게 이래서 우리가 왔어요. 그러니까 밍은 그냥 수줍은 듯이 웃으면서 아내가 말하는 게 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미 상담자 입장에서는 뭔가가 딱 벽에 부딪힌 거죠. 굉장히 수줍고, 이 사람은 이제 백인 두 사람인데, 백인 아내하고 백인 치료자인데, 아시안들의 또 문화적인 특징도 있고 유교적인 특징도 있어서 가뜩이나 표현도 안 하는 데다가 수줍은 듯이 그냥 아내가 말하면 저 말이 다 맞아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어째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의 권위, 아내의 권위에 위협받고 있고, 통제권에 대해서 공격적인 전투, 겉으로는 순종적이고 수줍어하지만 공격적인 전투에 사로잡혀 있음을 깨닫게 됐어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분열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를 위협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면 치료를 포기하고 도망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말을 시키는 게 아니라 냉전의 영역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부부 모두가 공유한 갈등의 문제, 초점 삼각형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부부로 결합하는데 기여한 1차적 대상. 우리는 나의 1차적 대상, 나의 부모 관계 아니면 나의 형제 자매 관계, 이런 1차적 대상에 대해 이런 것들이 우리 부부 결합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그걸 보는 게 초점 삼각형이잖아요. 원가족 보는 거. 네. 그런 작업을 하는 거에서 과거 내력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다. 밍을 편하게 아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그런 대본을, 대상관계 지도에 대한 대본을 쭉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전이, 저항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밍은 굉장히 속으로도 unfair한 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아빠도 없지, 홀어머니의 할아버지가 있는데 사촌이 하고 있는 토목 업종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일은 자기가 다 하고 돈은 사촌이 다 갖고 가. 그런 어떤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도 그냥 완곡하게 불평할 뿐이야. 안에서는 이거 불공평해, It's not fair 하는데 겉으로는 뭐 이게 현실인데요, 뭐 선생님이라면 어쩌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166쪽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만일 내가 이 부부를 도와주려면 일단 밍이 이렇게 많이 억제돼 있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억압돼 있는 이 태도를 바꿔야만 된다. 그게 뭐예요? 갈등 삼각형에서 요거를 억제되어 있는 거, 이거를 바꿔줘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 갈등에서의 방어가 풀려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이거를 밍을 건드려 말어 하다가 결단을 내린 거죠. 위험하지만 결단을 내려서 그렇게 했더니 잘 먹히더라 라는 거였어요. 아시아인 내담자, 여러 세대를 거쳐오는 성격적인 동일시, 그래서 수동적인 자세, 이걸 과연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갖고 과감하게 아까 스크립트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대상관계 지도를
구성하고 이 사람은 통제, 권위, 이런 내면의 저항,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순종적인 방어, 이런 비협조적인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같이 공유를 했죠. 네. 그래서 167쪽에 작은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짧은 시기 동안에 그들 사이에 벌어진 간격에 다리를 건설할 수 있을까? 다리라는 게 뭐예요? 연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별거 위기, 이혼 위기에 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이혼 위기, 별거 위기에 다리 역할을 할까?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중간 대상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자폐적인 공생적인 세상에서 엄마랑 같이 있다가 현실로 나갈 때 그런 다리를 건너가는 거잖아요. 엄마라는 공생 대상 속에서 현실이라는 걸로 넘어갈 때 뭔가 다리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때 뭘 갖고 건너가요? 중간 대상, 곰인형, 뭐 부드러운 천조각,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중간 대상을 갖고 건너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분이 이 두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만나지지 않는 이 간극에 내가 어떤 다리 역할을 할까? 그러니까 이게 중재자, 조언자, 중간 대상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아까 질문하신 거. 그래서 다리 역할을 할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중간 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여기를 연결하는 트랜지셔널, 트랜지트, 트랜스, 옮겨가는 이행기, 전환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트랜지셔널 오브젝트가 된다. 이게 결국은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관계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수동 공격적인 반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내적 대상관계 지도에 근거해서 이 사람은 수동 공격적이구나. 수동적인데 안에 엄청난 공격성이 있구나. 이걸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네. 그래서 아내와 더욱 직접적으로 말하고 교류하도록 요청하면서 요청을 하면서도 이 사람은 권위한테는 순종적이기 때문에 내가 요청하면 듣기는 잘 들을 거야. 순종적이니까. 그렇지만 그게 권위적인 인물에 대한 내적인 무의식적인 경로를 자극하면 안 되겠어. 겉으로는 잘 들어. 그렇지만 무의식적인 경로를 강화시킬지도 몰라. 이런 것까지 다 본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표면적인 네 선생님, 네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아주 FM으로 순종적으로 다 하고 협조적인데 속으로는 내적인 통제 대상들 때문에 엄청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결국 그러면 치료를 중단하게 되고 그 대상들을 공격하고 침묵하면서 철수하고 그런 방어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168쪽 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부부 중에서 어느 누구도 항상 옳을 순 없다. 너도 아내 못지않게 좋은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을 거야. 나눠봐. 이러면서 지지도 해주고 코칭을 해주는 거죠, 지금. 그리고 여기서 보면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나는 오직 구체적인 사실들만이 밍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느꼈다. 애매한 감정에 대한 논의는 아마도 그에게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렇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거가 터치가 되고
감정적인 거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이 밍은 외부적인 통제, 독재적인 권위 이런 것들 순종해 오면서 외부적인 어떤 이런 구체적인 사실들을 수행해 왔지 애매한 감정이 존중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정에 치중을 하면 이분은 되게 혼란스럽겠죠. 네, 그런 것들을 다 내적 대상 지도를 그리면 치료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적 대상 지도를 그려야, 내적 대상의 지도를 그려야 초점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 지금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 이 내면의 악마들을 건드리게 되면 더 강화시키고 경로에 불을 붙게 되잖아요. 네. 여기서도 지난번에 질문하셨을 때 어떻게 부부 치료를 하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도 두 번째 문단의 7번째 줄 보면 나는 그들에게 명료화를 제외하고는 개입을 하지 않고 너는 지금 이래서 저런 거야 저래서 저런 거야 그러면서 양쪽에 내가 저울질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 15분 동안은 남편이 얘기하고 듣기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15분 동안은 다른 배우자가 얘기하고 듣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도 혹시 너네가 그런 서로 간에 뭐 일이나 자녀나 뭐 성적인 관계나 일체 교류가 없다가 이렇게 하다가 불편해질 수도 있어. 힘들면 나한테 전화해. 근데 우리 보통 때는 분석적인 거에서 중립성, 익명성, 뭐 그 상담의 구조화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전화하거나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되면 나한테 전화해.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중간 대상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어떤 투사를 나한테 했냐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 지금 이 선생님은 우리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 이 선생님하고 우리가 잘 관계를 맺으면 우리 갈등이 해결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투사를 나한테 했어요. 그런 긍정적인 투사를 갖고 자기네들이 나한테 투사한 것들을 갖고 그거를 자원으로 삼아서 둘이서 그거를 양분으로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중간 대상으로. 네. 그래서 나의 능력과 동일시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씩 표현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170쪽 재정, 집안의 질서, 성적인 관계 하나씩 다루어가면서 긍정적인 부부 대상으로 긍정적인 강화를 제공했다. 네. 그래서 170쪽 두 번째 문단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새로운 대화에 참여했는데 그는 내가 이끄는 방식에 불편해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내가 상담 초기에 아까 스크립트 쓴 것처럼 그에게 발생하고 할 수 있는 전이, 부정적인 전이, 권위 인물에 대한 부정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미 언급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거를 자꾸 부인을 해야 긍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정을 직면하고 다루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혹시 캐대언 봤어요? 캐대언 본 사람? 네, 그 캐대언에 보면은 나의 어두움, 나의 어떤 그 룸인가? 그 아이가 여기 그 악마의 문양이 타투가 있죠. 문신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들을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야 비로소 데몬 뭐 혼문이 열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캐대언을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같이 공부한 통합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했던 배드에 대한 수용, 배드에 대한 것들을 디나이얼하고 계속 남한테 투사하고 투사적 동일시하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쪼그라들어서 살았잖아요. 나의 배드를 너한테 던져놨으니까 나는 쪼그라들었죠. 내 거가 없어졌으니까.
그랬는데 그 내 배들을 갖고 와서 내가 수용을 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빛 가운데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말하자면 그 3명의 아이들이 데몬 헌터, 고스트 버스터, 악마들을 제거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거하냐? 그렇게 나의 어두움을 보고 언제 제거가 되냐면 떼창을 할 때, 공동체가 전체가 떼창을 할 때 혼문이 열리면서, 영혼의 문, 혼문이 열리면서 고스트들이 맥을 못 추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부부관계에서 고스트버스터다. 내 속에 있는 악마를 직면하고 그것들을 직면해야 떠나보낸다. 라는 이야기랑 선생님들이 그동안 내가 통합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던 것 같아요. 통합은 좋게 하는 게 통합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있는 배드와 그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게 통합이라는 거를 새로 알게 됐어요. 라고 누가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예요. 캐덴도.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떼창을 할 때 그 혼문이 열려버리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101번째 원숭이 현상이라는 거 아세요? 101번째 원숭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원숭이가 뭐 살균지 먼지를 물에다 씻어 먹기 시작했대요. 근데 한 원숭이, 두 원숭이 계속 그렇게 먹고 있는데 배워서 됐는데 101번째 원숭이가 먹기 시작할 때 배우지 않아도 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101번째 원숭이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뭐를 한다고 뭐 세상이 변해? 라고 하는데 어느 역치가 지나면 한 사람이 하는 어떤 역치가 지나면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101번째 원숭이 현상이거든요. 이게 바로 캐데언에서 공동체가 떼창을 부를 때 고스트들이 다 없어져. 그러니까 공동체의 힘. 그런데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개별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개별이 101번째 원숭이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생태계나 환경 얘기할 때 나 하나 뭐 쓰레기 분리수거 한다고 변하겠어? 근데 실제로 전체적인 어떤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한 세계적인 큰 흐름, 공장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된다는 거죠. 101번째 원숭이 현상. 네. 결국은 작은 하나가 결국 변화를 일으킨다. 네. 그런 얘기예요. 170쪽 마지막 문단. 그들의 내재화된 대상관계 지도. 그러니까 내적 표상들. 나라는 표상이 뭐고 대상 표상이 뭐고 이런 내적 대상 지도를 따라가면 억압된 대상들의 정보를 가질 수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계략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자기의 내적 대상 지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명료하게 다 깨달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계략적인 상태에서도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명예 폭군처럼 통제하는 할아버지는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반리비도적이다. 뭔가를 때려 부시는 거, 포지티브하게 가시적으로 때려 부시는 거는 반리비도적이다. 그리고 리비도적인 거는 줄 거를 안 주는 거. 안아줄 것 같은데 돈 벌러 가고, 뭐 나를 조금 따뜻하게 먹여줄 것 같은데 바빠서 못하고, 이런 줄 것 같은데 안 주는 게 리비디널 오브젝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리비디널은 엄마 무력하잖아요. 엄마는 온 시댁지 식구 중에서 그냥 미망인인데 쫓아왔어요. 리비디널 오브젝트예요. 여기는 리비디널. 줄 게 없어. 나는 줄 줄 알고 기다리는데. 그게 리비디널 오브젝트죠. 할아버지는 폭군적이야. 폭군적인 거는 뭔가가 나한테 침범적으로 오니까 여기는 네거티브하게 뭔가 없어. 줄
줄 게 없어. 네거티브야. 여기는 막 뭔가 쏟아내. 포지티브하게. 그러면 엔티리비디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점 삼각형하고 갈등 삼각형이 계속 역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뭐냐면 이 분열된 내적 표상들. 리비디나란 내적 표상, 엔티 리비디난 내적 표상, 이런 것들이 계속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내적 대상, 리비디널 옵젝트 리프레젠테이션 혹은 엔티 리비디널 옵젝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상대방한테 덮어 씌우느냐, 고스트, 과거의 유령으로 대하느냐,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책에 나오는 부부의 투사적 동일시예요. 근데 우리가 엔틸리비디널해서 올 배드는 아니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렇지만 대단한 분인 거잖아. 거기서 맨손으로 이민을 와서 이 많은 가족들을 다 일구고 부동산업에 요리, 그러니까 음식점에 해면서 해내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에 대한 감탄을 표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통합인 거죠. 할아버지는 완고하고 고집적이고 법이고 통하지가 않아. 이런 사람이야. 올 배드가 아니라 그런 면도 있는데 내가 감탄하는 면도 있다. 이건 통합적인 거죠. 예. 171쪽. 만일 밍이 스스로 거리낌 없이 털어놓고 말했다면 자신이 실제로 그의 아버지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까? 그러면 밍은 자기 부인이나 나를 잠재적인 사형 집행인으로 여긴 것은 아닐까? 이게 이제 내적 대상들에 대한 투사적 동일시죠.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밍의 메시지는 공공연하게 반항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표현도 안 해. 그런데 표현 안 한다고 온순한 건 아니야. 완고해. 안에 적개심이 있어. 네. 두 번째 문단의 중간쯤에 보면 그 가족 안에는 근면성, 또 다른 편에는 수동성, 이 두 가지 기능이 분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밍은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아내에게 전이시켰을 수도 있다. 그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대항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협력적이고 친밀하지도 않았어. 여기서 캐시하고 밍은 하부책의 일의 공통적인 배경에서는 매우 동떨어졌죠. 밑에서 다섯 번째 줄. 하위책의 2에서는 중심자, 개인적인 목표, 가치, 정체성 꽤 근접해 있어서 같은 대학의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같은 대학의 동아리에서 만났으면 하부책의 2번에서는 통했잖아요. 교육적 가치, 근면성, 뭐 개인적인 능력, 개인적인 의식적 규범 이런 것들은 다 공유하고 있었어.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적어도 1번 공적인 하부책에 2번 이런 개인 정체성, 개인의 어떤 이런 자아 정체성에 대한 하부책에 3번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교류들이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적어도 2개는 맞아야 결혼 생활이 원만하게 유지가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은 2번만 맞아. 3번도 안 맞고 1번도 안 맞아. 근데 3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했냐면 여기서 다시 같이 볼게요. 3번에서는 꽤 수수께끼야. 두 번째 문단에서 7번째 줄, 밑에서 7번째 줄. 나는 캐시가 미국 중류층의 기대감에서 벗어난 밍에게 끌린 것이 그녀의 엄격한 가족 배경에 대한 해독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가정했다. 그러니까 미국 중서부의 부유층의 전통적인 가정에 엄격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름지기 상류층의 어떤
예의 범절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밍을 봤더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 왜냐하면 그렇게 상류층에 지켜야 할 것들 없이 생존적으로 사는 그 모습들이 자기한테는 그게 신선해 보였어. 이게 뭐예요? 딕스의 가설 1번, 1A, 2 어느 걸까요? 딕스 가설 1번, 1A, 2 어떤 거예요? 헷갈리시죠? 두 번째 거 맞아요. 두 번째 거 맞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부 체계 1번 퍼블릭 공적인 거 하부 체계 2번 개인적인 거 개인적인 뭐 정체성 뭐 이런 것들 3번 무의식적인 교류 요것 중에서 지금 여기 안에 가설이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가설이 1번 있고 1A 있고 2번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요거 두 개는 이상화하고 관계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에서는 뭐예요? 어떤 이상화?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자기 일을 꼼꼼하게 잘하고 철저하고 전문성이 있고 그러면 좋겠다.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현모양처고 내조도 잘하고 저런 여자면 좋겠다. 이렇게 이면 좋겠다 라는 게 1번이죠. 둘 다 이상화인데 요 두 개 다가 이상화인데 이상화 두 개 다가 이상화예요. 근데 이면 좋겠다. 우리 엄마 같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 같으면 좋겠다가 1번이에요. 1번 A는 뭐냐면 우리 집 같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이상화시킨 거예요. 우리 집 같이 엄격하고 그렇게 있는 집이라고 지켜야 할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다. 저렇게 막 살면 좋겠다. 이렇게 없으면 좋겠다라는 이상화로 만난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나는 키가 작은데 제가 키가 크니까 우리 2세를 낳으려면 나는 큰 사람 만나야 돼. 없는 걸 보상하는 게 2번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난 건 요거잖아요. 캐시는 우리는 중서부 부유층의 예의범절 전통적인 갖춰야 할 게 많아. 근데 얘 밍은 그런 게 없어. 나 얘 만나니까 해독제를 만난 것 같아. 1A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밍은 자유분방한 태도로 아무렇게나 결정했고 그런 태도는 규칙을 따르는 캐시를 소원하게 느끼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밍이 그런 것이 좋아서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캐시가 마음에 안 들어. 지멋대로야. 너무 천방지축이야.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 자기는 꼿꼿하게 아주 제대로 갖춰입고 전문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흙 묻은 바지에 뭐 렌치 들고 트럭 타고 와서 푹 꺼져서 앉아있고 못마땅해. 그래서 없는 거를 이상화시켜서 만났는데 결국 그 없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가 딕스의 부부관계 1A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네. 밍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부족했지만 할아버지처럼 자기 단련을 잘하는 전통적인 가정에서 잘 디스플린, 훈련이 잘 된 캐시에게 무의식적으로 끌렸을 것이다. 그리고 밍은 결국은 그렇게 끌렸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통제당한다고 느꼈어. 끌린 것 때문에 이제 발목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 2의 예로도 볼 수 있는데 자기네들이 없는 부분을 찾아갔어. 없는 부분을 되찾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그 없는 부분 때문에 용납이 안 돼. 그래서 또 싸워. 그래서 1A로 볼 수도 있고 또 1로 볼 수도 있는 건 뭐냐면 얘는 우리 할아버지처럼 나는 이렇게 천방지축인데 얘는 우리 할아버지처럼 굉장히 통제적이고
자기 일을 잘 관리하고 이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설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일 수도 있고 1A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였죠. 2일 수도 있고 없는 거에 대한 보충으로 봤는데 그것 때문에 써왔다. 밍은 캐시의 자기 단련적인 특성을 원했고 그는 그의 자유로운 정신을 원했다. 그런데 그 원했던 것들 때문에 억압당하고 싸우게 됐다. 그래서 2년 이상 성관계도 안 하고 별거와 이혼의 위기로 부부 상담에 왔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찾아 산말리 했는데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가 이상화시킨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치료 과정에서 이 부부가 서로 무엇 때문에 선택한 역동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각자 정체성에서 이거가 있으면 좋겠어, 이거가 없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분열된 자기의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다면 이게 치료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 같은 경우는 가족의 모든 관리를 아내한테 맡겨놓고 그 다음엔 아내가 다 통제한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또 캐시는 밍이 방임적이라서 자유적이라서 좋다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또 비난하고, 그러니까 요것들이 분열된 자기의 두 가지를 통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모든 걸 미루고 산만하고 ADH적인 증상도 보였다. 그러니까 임상적인 것까지도 관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항정신성 진단을 받아보라고 제안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이라는 것이 이상심리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임상적인 것도 같이 가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걸 안고 갈 수는 없어요. 임상적인 진단이 나오면 의뢰를 하고 동시에 우리는 상담적인 것들을 도와주고, 네. 가설 1이 됐던 누구처럼 됐으면 좋겠어 라고 나의 1차적인 대상들, 중요한 대상들에 대한 어떤 이상화에 대한 것들을 원하던, 누구처럼 안 됐으면 좋겠어 라고 1차적인 대상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과 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게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택했어, 이런 것들이 결국 전부 다 그 각자의 내적 대상관계 지도를 보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1차적인 대상들하고 어떤 갈망과 어떤 기대와 어떤 절망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그런 1차적인 대상들하고 관계 속에서의 이런 기대와 절망과 이런 경험들이 다시 새로운 대상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지금 그것들이 다시 재현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초점과 갈등으로 보는 거잖아요. 굉장히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다. 그죠? 초점 삼각형과 갈등 삼각형에서 이 두 사람 그 각 배우자가 내가 원가족에서 중요한 타인들, 1차적 대상들하고 어떤 경험들을 했고, 그런 강렬한 경험들, 부정적인 혹은 외상적인 경험들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덮어 씌워지고 있나, 재현되고 있나,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게 내적 대상관계 지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 클래스 듣고 두 클래스 듣고 계속 그러면 반복되면서 조금 익혀지실 것도 같고요. 그래서 173쪽 10번째 줄 밑에서 이 민과 캐시는 초점 삼각형, 갈등 삼각형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경미한 변화들. 비교적 경미한 변화들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대본 쓰기에서 한 것처럼 이래서 통제감을 느끼는 것 같구나. 이래서 이렇게 두렵구나. 근데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네가 굉장히 뭐 엄청난 거절을 느낄까봐 겁나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면서 조금씩 표현하고 15분씩 서로 번갈아 얘기하고 이러면서 경미한 변화들이 생긴 게 갈등 삼각형의 방어에서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경미한 변화. 상대 배우자를 방어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했고 난국을 해결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게
경미한 변화지만 굉장한 해방감을 주죠. 요컨대 내가 밍에게 제공했던 새로운 관계 경험은 이런 어떤 코칭도 하고 직접적인 계기한 거는 존중하는 지도자, 조언자의 역할이었다. 지도자, 조언자, 중개자, 중간 대상자 뭐 이런 역할을 한 거죠, 지금. 그 외에도 나는 너무나 가르치고 싶은 게 많았어. 그런데 배우기 원할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 이것만도 지금 너무 일찍 자기가 개입해서 이거를 위험을 감수하고 했는데 잘 맞아 떨어진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174쪽 이런 관계 제공은 내 도움을 거절할 수도 있어. 불쾌하면 언제든지 분노해. 이렇게 선택권을 줬고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수동 공격적 방어를 활성화시켰을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 아내, 나한테 증오심을 투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동 공격적인 방어는 굉장히 순종적이지만 그 안에 증오가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순종적이고 움직이지 않고 막 대들고 자기가 먼저 공격은 안 하는데 안에 증오가 있기 때문에 누가 화를 내게 돼요? 상대편을 화게 내게 되죠. 그래서 수동적으로 공격을 안 했어. 수동적으로 있었어. 근데 상대방은 공격받은 것처럼 느껴갖고 경로를 해. 그렇게 되는 게 수동 공격이죠. 174쪽 두 번째 문단에서 보면은 6번째 줄, 나는 그들을 코칭함으로써, 지도함으로써 갈등 삼각형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부부 각자에게 나타나는 자동적인 방어, 갈등 삼각형에서 방어 꼭지점, 방어 반응을 변경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경우에 치료의 초고부터 도구들을 도입함으로써, 도구 도입하는 게 이 도너반의 단계로 보면은 5단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초기에 도입함으로써 나의 치료적인 규칙을 깨트렸다가 또 말할 수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왜냐하면 밍을 보면 너무나 수동적이고 공격적이라 이렇게 도구를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진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돼,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내담자에 대한 적절한 진단. 우리가 진단을 뭐뭐 한다 그랬어요? 임상적인 진단, 역동적인 진단, 치료적인 진단 이렇게 3가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상적인 걸로 아까 밍은 ADHD 병원 도움을 받아야 돼 이런 거. 역동적인 거 이런 권위와 통제에 대한 수동 공격적인 증오 이런 걸로 힘들어하고 있어. 그리고 치료적인 평가 이 사람은 내가 우쭈쭈쭈 해주면서 잘 지지적으로 도와줘야 돼. 이렇게 3가지를 지금 평가를 해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담자는 우리가 항상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임상적인, 역동적인, 치료적인 평가를 해가면서 하는 거고, 평가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평가해가는 과정 자체가 관계고 그 과정 자체가 치료라는 거죠. 제일 174쪽 제일 밑에 나는 이 치료에서 직접적인 해석을 하진 않았어. 근데 대상관계 지도로 근거로 초점 갈등 삼각형을 가지고 개입을 했어. 직접 코칭으로 들어가 버렸어. 재밌는 말이 있어요. 175쪽 두 번째 줄. 나는 초점적 목표를 추구하고 개입했지만 초점적 해석은 하지 않았다. 뭐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뭐뭐를 실행을 한 거예요. 뭐뭐에 대해서 해석하고 설명한 게 아니라 너는 이래서 이랬지라고 해석하고 설명한 게 아니라 뭐뭐를 관계를 맺었어. 관계에 개입했어. 중간 대상이 됐어. 다리가 됐어. 나한테 조언자, 중재자, 치료적인 역할을 부여하게끔 만들어서 그런 역할을 자기네들이 동일시함으로써 자기네들이 나한테 부여한 자원을 갖고 자기네들이 살아냈어. 이렇게 직접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175쪽 다섯 번째 줄. 나는 해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중재자로서 그리고 부부가 함께 동일시하는 성인 중간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아까 질문하신 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중간 대상, 네, 중재자, 다리. 176쪽의 네 번째 줄. 고도로 방어적인 부부에게 이렇게 대상관계 개입이 유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치료자로서 위험을 감수해야만 할 때도 있다. 라는 게 이제 요번 얘기죠. 그래서 치료 회기가 진행되면서 치료자가 부부를 위해 공감해주고 새로운 관계 경험을 제공해주고 그들의 분노를 담아준다면 그 부부는 종종 그들의 갈등의 삼각형에서 벗어나 더욱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요 과정을 했어요, 밍하고. 이제 마크하고 조앤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잠깐 나왔으니까 나중에 마크하고 조앤 얘기 나올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177쪽에서 보면은 두 번째 문단, 원가족에 대한 명확한 통찰에 도달할 필요는 없지만 태도의 변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정서적인 현실 안에서 내적 대상들의 진정한 특성과 만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분석적으로 내적 대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명확히 통찰할 수는 없고 그러려면 굉장히 장기적인 상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어떤 내적 대상들의 어떤 특성, 몇몇 특성들, 그런 고스트로서 역할하는 그런 몇몇 특성들을 다룸으로써 갈등 삼각형에 대한 작업이 가능해서 변화가 가능해진다. 이게 초점적인 목표다. 네, 초점을 여기다 둔다. 177쪽 샤르프 부부, 딕스 이 사람들이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들의 단호한 메시지는 샤르프 부부하고 딕스 그들의 단호한 메시지는 하부책의 3 하부책의 3이 무의식적인 교류죠. 우리가 지금 가설 1, 가설 1, A, 2 이렇게 한 건 하부책의 3 무의식적인 교류를 잊지 말라는 것이다. 그게 결국 대상관계 지도를 그리는 것이잖아요. 한쪽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 치료자, 그리고 내 안에 내재화된 내적 대상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굉장히 복합한 무의식적 교류와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만약에 굉장히 경쟁적인 거고 뭐 이러면 상담자하고도 경쟁 관계에 있을 것이고 권위인물에 대한 통제권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상담자하고도 그것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니까 내적 대상관계, 실제 대상관계, 치료자, 배우자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적 대상관계 지도를 잘 그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원가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도를 그린다라는 게 가계도를 그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 대상관계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그 중요한 타인들하고 어떤 그림자를 갖고 그 그림자를 새로운 대상과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덮어씌우고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죠. 네. 그러니까는 내담자가 아까도 내가 이런 것들을 코칭하고 싶다. 자녀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그런데 준비될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할 수는 없고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는 이해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작은 미묘한 변화들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초점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우리가 와일의 대본 쓰기처럼 밍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내적 표상 뭐 이런 얘기 안 했는데도 네가 할아버지한테 굉장히 권위적으로 통제받는 거를 느꼈듯이 네가 아내한테도 느낀 거와 같이
내가 그렇게 하면 너도 굉장히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일상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들은 거죠. 알아들었는데 우리가 보면은 선생님들이 아기에게 말하기라는 책을 저는 클래스마다 소개를 해드리는데, 아기에게 말하기. 거기에 보면 아기들이, 갓 태어난 아기들이 분석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소통이 돼서 거기서 자기의 어떤 곤경들에서 나오는 것들을 사례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밍이나 마크나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의 내적 대상관계 지도에 대한 심오한 통찰, 완벽한 명료한 통찰이 없어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는 지금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 그림이 자기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문에 네가 되게 힘들었는데, 아내한테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힘들고 있고, 혹시 내가 너한테 요구하면 같은 문제로 나한테도 힘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괜찮겠어? 그러니까 얘가 나는 못 알아들어도 나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구나 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초점으로 가는 거죠. 어떤 틈이 생기면 그 안으로 빛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점으로 쫙 갖고 가는 거죠. 굉장히 깊이 있고 난해한 해석과 통찰과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초점적인 거, 이게 중요한 게 초점 삼각형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초점적인 해석이 아니라 초점적인 목표를 갖고 간다 라고 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기를 이해한다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이죠. 우리가 상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이랬구나 하면서 굉장히 자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또 다른 것들이 계속 나한테 새로워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안다는 거 완벽하게 명료하게 확실히 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에서 초점적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한 거잖아요. 권위적인 어떤 통제적인 컨트롤 때문에 너가 굉장히 힘든데 아내한테도 할아버지한테도 나한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알아듣잖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수준에 맞게 얘기가 가능해져요. 자, 선생님들도 이제 발제하고 뭐 그래 보시면 알지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앵무새처럼 요약해갖고 얘기해요. 근데 이해가 되면 알아듣게 설명을 해. 그런 것처럼 이해가 되면 상대방의 초점의 그림에 포커싱이 돼서 들어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가 언제 가족 치료학회인가 갔을 때 굉장히 이제 그 내노라 하는 가족 치료 선생님이 몇 사람을 불러서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죠. 뭐 엄마 해라 아빠 해라 뭐 해라 해갖고 그냥 확확 들어가는데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분이 바로 내담자 경험으로 올라온 사람들 몇 마디를 들으면 아까도 밍에 대한 것들이 내가 개략적으로만 안다. 세세히 알 수가 없다. 가설적인 대상관계 지도에 근거해서 내가 간다. 그러니까 전문가는 가설적인 것들을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내담자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그냥 사방으로 끌려다니는 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전문가는 키워드를 쫓아갈 수가 있어.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핵심 감정과 숨겨진 핵심 역동들을 찝어낼 수가 있어. 단어 속에서.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권위, 뭐 경로, 뭐 탈인격적인 경로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딱딱 잡아내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179쪽. 다시 아까 같이 했던 얘기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180쪽. 우리는 이 영역을 위에서 5번째 줄. 우리는 초점 삼각형을 탐구하면서
단지 자료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료를 모으는 지금 얘기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해, 대상관계적인 지도 그리는 요 과정들이 그 과정 자체에서 새로운 관계를 제공한다. 네. 우리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만큼 상호작용에도 초점을 맞춘다. 지금 우리 사이에서 어떤 것들이 교류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네. 폴과 마리아, 둘 다 과학자예요. 만난 지는 10년, 결혼한 지는 5년, 1살 된 아들. 제가 보여드렸죠? 이렇게 가게도 그려가면서 공부한다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여기서 이제 폴과 마리아 나오면 폴하고 마리아에 대한 가계도를 쭉 그려보면서 어떤 게 초점적으로, 어떤 거 갈등적으로, 히든 감정이 뭐고, 어떻게 만나지고, 지금 치료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그려가면서 공부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맨 앞장에는 이렇게 남편 이름을 A, B, C, D로 쭉 써놨어요. 남편 이름을 A, B, C, D로 쭉 써놔갖고, 이렇게 색인처럼 찾아가갖고, 계속 책에서 이 살에 나왔다, 저 살에 나왔다가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럼 남편 이름을 A, B, C, D로 쭉 색인처럼 해놓고, 옆에 아내 이름 해놓은 다음에, 명하면 M으로 가갖고, 밍으로 찾아가서 몇 페이지 찾아서, 그거 이렇게 보면은, 요거 보면은, 아, 그렇구나. 제가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하실 때, 이렇게 가계도 한 장은 항상 갖고 상담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요것만 보시면, 요 챕터 안에 있는 것들을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181쪽. 마리아, 폴하고 마리아. 폴하고 마리아는 아까 제가 얘기한 완전히 PTSD. 네, 완전 그쪽이죠. 네. 아버지가 거의 정신증적인,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애착에서 중독을 배우신 분, 드라이 드렁크라에 대해서 배웠죠. 드라이 드렁크. 마른 주정. 드라이 드렁크가 뭐냐면, 우리가 뭐 마른 비만, 뭐 내장 비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마른 주정은 지금 실제 내가 마셔서 주정을 한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는 존재잖아요. 존재. I am 알코올 중독자예요. 나는 술을 많이 마신다 라는 I do가 아니라 I am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마리아의 아빠는 때로는 2, 3년도 술을 안 마셔요. 어떤 때는 10년도 안 마신 적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야. 그러면 드라이 드렁크라는 게 안 마시고 있을 때도 이미 이 사람은 중독자라는 거예요. 중독자의 아이덴티티라는 거. 나는 중독자입니다잖아요. I am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 드렁커는 실제로 지금 중독적인 상태는 아닌데 잠재적인 중독자로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가 2년도 안 마신 적 있어요. 10년도 안 마신 적 있어요. 근데 마시면 중독자인 거야. 그게 이제 드라이 드렁크인 거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기의 대상관계 지도를 그려봐야 아 내가 이래서 탈인격적으로 경로하는구나 를 알잖아요. 그러면 이 마리아의 아버지가 이렇게 비열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학대적이고 정신증적인 우울증에 뭐 자녀들을 분리 개별화를 용납하지 않고 뭐 등등등 묘사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 대상관계 지도를 그려봐야 그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잔인한 고통을 줬어. 자녀들한테. 막 작사 작곡을 해가면서 죽은 동생은 놀려먹고 막 대들면 때리고 이렇게 막 폭력적이고
고통을 줬는데 결국은 지금 마리아도 그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하고 탈인격적으로 해리적인 경로를 하는 것처럼 아빠도 뭔가의 결핍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를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고통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를 죽이고 싶어서 혹은 그런 아빠 밑에서 사는 내가 죽고 싶어서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나는 포르투갈에서 미국으로 도망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이렇게 대상관계 그림자 속에서 지도 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는 거를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갈등 삼각형의 방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그 아빠도 그럴 수밖에 없는 고통덩어리라는 걸 알아야 그 증오에서 용서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도 나한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대상 관계 지도 속에서 살아온 굉장히 나보다도 더 불쌍한, 나는 그래도 지적으로 과학자가 되고 그래도 도망 나와서 미국에서 전문직으로서 살고 있는데 그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고통덩어리는 나보다도 더 불쌍한 인간이구나 라는 대상관계 지도를 그릴 수 있어야 비로소 증오에서 내가 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항상 그 인간 때문에 잡혀 있는 거죠. 증오하느라고 여기서도 이제 이번 챕터에서도 책 자세히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내가 그런 어떤 밍에 대한 분노 아니면 뭐 폴에 대한 분노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쓰느라고 내 삶이 피폐해졌다 라는 것처럼 나를 망가뜨린 그 인간을 증오함으로써 내 삶이 피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에 대한 대상관계 지도를 그리면서 아, 나보다도 더 불쌍한 인간이구나 라는 어떤 이해와 수용이 되면 내가 그 고통 속에서 증오하는 그 강렬한 에너지 속에서 내가 해방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교수님, 그때 그게 그 부분이 부분 대상에서 전체 대상으로 보는. 맞아요. 그 부분 대상은 뭐냐면 모름지기 네가 아빠인데 나한테 사랑을 줬어야지, 제대로 양육했어야지. 이거는 내가 부분 대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나의 욕구를 채워줬어야 한 부분 대상. 그런데 그 부분 대상이 아니라 그 외에 그 자신의 어떤 채워지지 못한 또 다른 면까지 있는 거를 봐야 그 한 인간으로서의 전체 대상을 보는 거잖아요. 부분 대상이라는 건 내 중심적으로 모름지기 아빠인데 양육했어야지 왜 낳았어? 이게 부분 대상이죠. 네, 그게 이제 전체 대상과 부분 대상의 홀 대상 관계, 전체 대상 관계가 돼야 비로소 용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용서가 가능하려면 우리가 이 대상 관계 지도를 그릴 수 있는 capability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서는 능력이다. 그리고 용서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됐다고 그 인간이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 왜냐하면 내가 너무 다친 게 많으니까 또 경로에 탈인격적인 경로를 또 해. 그러다가 또다시 또 이해가 돼. 이렇게 무슨 과정이든 다 이렇게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이라는 거.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했다며, 그런데 그거는 했다며 하고 끝나는 피어리어드가 아니에요. 늘 과정 속에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자기하고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수용하는 과정도 때로는 거울을 보면 괴물을 보기도 하고, 내가 거울을 보면서 때로는 천사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쁘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수많은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나는 또 다시 181쪽 6번째 줄,
엄밀한 의미에서 폴하고 마리아는 뭐 단기 치료는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개별 부부 치료도 했고 집단 부부 치료도 했고 개인 치료도 했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1년 동안 한 20번 정도 만났지만 사실은 단기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으면서 부부 집단 치료의 후속 작업으로 진행된 이번 회기는 배우자의 초기 외상이 결혼 생활 중반에 접어든 부부 갈등에 미치는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대상관계 이론은 초점적 삼각형의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이게 내적 대상관계 지도. 네. 폴, 마리아가 하는 말 중에서 중재해주고 위로해주고 중간 대상을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죠. 181쪽.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했는데 밑에서 181쪽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폴은 저를 많이 도와줬고 그리고 3주의 휴가를 갖게 되었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는 우울하고 묘하면서도 매우 짜증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동생이 죽었잖아요. 소피아가 교통사고로 아빠한테 거의 순교자처럼 죽은 거잖아요. 아빠한테 놀림의 대상, 오빠한테 놀림의 대상을 받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생존자 죄책감? 마리아가 내가 나 혼자 살아남았다는 생존자 죄책감이 있으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자기 파괴적으로 경노하면서 누구를 증오하면서 자기를 파괴해 나가고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노반이 이 휴일하고 관계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같이 찾아 나가다 보니까 동생이 13살에 죽고 그 당시 자기는 5살 언니였고요. 18살이었고 그 이후로 크리스마스나 뭐 땡스기빙이나 이렇게 되면 늘 생존자 죄책감이 있으면서 항상 우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크리스마스 3주 지나고 오면서 이것들이 확 돋아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 대상관계 지도를 그려보면 왠지 모르게 왜 우울해졌는지에 대한 단서가 잡힐 수가 있는 거죠. 183쪽에 제일 위에 줄 아버지는 술을 마시지 않고 2, 3년을 지내곤 했죠. 한 번은 10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고 지내다가 다시 술을 마시면 정말로 엉망이 된 적도 있었죠. 이게 아까 말한 드라이 드렁크. 2, 3년, 10년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알코올 중독자입니다예요. 입니다. 존재가. 입니다. 185쪽 마리아에 보면 저는 많은 것들에 분노를 느껴요. 이 사람의 핵심 방어죠. 경노하는 거. 왜 이런 빌어먹을 일들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자아가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고 느껴요. 저는 그걸 변화시키려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어요. 헛된 시도예요. 그런데 내가 분노하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포르투갈에서 맴돌고 있을 거예요. 나는 그 분노 때문에 거기서 탈출해 나왔어요. 185쪽 밑에 초기 대상들로부터 도피해서 현재의 대상에게 분노를 계속 투사하고 있는 것이 성장을 위한 최적의 통로인지를 묻기 시작했다. 요 워딩으로 묻지는 않았죠. 그 워딩으로 묻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물었냐면 도망왔어요. 그 분노 때문에. 근데 여전히 성장해 나가는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분노 때문에 탈인격적인 경로 때문에 도망왔다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망왔는데 계속 성장해 나가는 방향은 아닌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거 굉장히 일상적인 말로 물어봤지만 뭘 물어본 거냐면 가로 안에 있는 거. 니네 아빠한테서 도피해서 지금 폴한테 지금 쏟아내고 있잖아.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 대상관계 지도를 그리는 거를 그대로 지금 이 사람들한테 해석적인 말을 주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용어로. 너 지금 니네 아빠한테서 도망왔다 그랬는데 그래서 좋아졌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아빠한테 하던 경로를 지금 폴한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를 확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자들이 그런 어떤 전문적인 용어들을 써면서 내적 대상관계 투사만 대상이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용어로 내담자의 삶의 경험에 가까운 용어로 이렇게 하는 거죠. 186쪽 마리아의 집은 가족은 긴장해야만 하는 무자비한 전쟁터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폴하고 있을 때 뭔가가 불편하면 이 무자비한 전쟁터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느껴서. 그런데 요번에는 부엌으로 가서 10, 20, 50, 100을 세고 와서 안 싸웠어요. 이러면서 이런 도구들을 지금 사용하면서 변화를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5단계에서 행동의 변화를 할 때 도구를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코드 월드를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10, 20, 50, 100을 세고 오는 게 이 마리아의 코드 월드예요. 도구를 개발했어요. 네. 행동 주기적인 자기 변화를 했어요. 네. 근데 뭐냐면 아버지가 잔인하고 비열하고 폭력적이고 가학적이고 정신증적인 사람인데 악을 쓰고 동생을 대변해서 엄마를 대변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저항을 했는데 결국은 항상 저 아빠한테. 근데 실제로 폴도 굉장히 학문강박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아주 완고하고 철저하고 어떤 책임감과 이런 걸로 똘똘 뭉쳐서 마리아가 경로해봤자 마리아가 져. 예, 이 힘의 논리. 아까 이제 반리보드적인 아빠 대상. 네. 189쪽 제일 밑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경로하는 순간에 탈인격화되고 내가 경로하는 게 아니에요. 디퍼스널라이제이션. 나는 누군지 몰라. 경로하는 누가 있어. 해리 상태야 완전히. 판단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7쪽 밑에서 7번째 줄. 항상 아빠한테 졌어요. 힘의 논리에서 맨날 아무리 악을 쓰고 아무리 그냥 해도 죽도록 맞고 나는 져버렸어요. 한 거를 했지만 폴과 그녀의 싸움은 그녀가 아버지와 싸울 때 취했던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주지만 그녀는 결코 그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과장된 입장을 취하게 되고 그 싸움은 결코 그녀에게 만족스럽게 끝나지 않는다. 그녀의 태도는 현실적으로 협상을 하는 자세라기보다는 차라리 최후의 저항을 하는 자세로 보인다. 패배자의 그 최후의 저항이죠, 그냥. 200쪽은 선생님들이 읽어보세요. 학문 강박적인 성격 특성들이 어떤 건지 이해하시기가 좋게 표현이 돼 있어요. 학문 강박적이라는 게 의무감, 죄책감, 성실, 옳고 그름에 대한 거, 고집스러운 완고함 이런 거잖아요. 네, 얼추 다 다른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빠지지 말고 오시고 읽어보시고 질문을 보내주시면 질문 보내주시는 분들은 훨씬 많이 배워가시는 거 느끼시죠? 네, 그러니까 질문을 보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